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현정입니다. KBS가 지역 공영방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해 실험 중인 7시 오늘 제주. 굵직굵직한 뉴스가 쏟아진 바쁜 하루였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열린 제2공항 주민설명회는 결국 파행으로 치달았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1심 재판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지사직 유지엔 성공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뒤 현장에서 취재한 기자 리포트와 친절한 뉴스를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주에서 있었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제주에서 있었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손보련입니다. 지난 한 주 KBS 제주 페이스북에서 가장 화제를 끌었던 뉴스부터 볼까요? 원희룡 지사의 7시 오늘 제주 출연 거부 소식이 제주를 넘어 전국적으로 화제를 끌었던 한 주였습니다. 헬렌 토머스와 원희룡이라는 앵커 생각 동영상이 2만 7천 명 가까이 전달됐습니다. 평소 최고치보다도 30배에 가까운 파급력인데 지금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게시물을 클릭하거나 공유하기, 좋아요를 누르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한 분도 6천 명을 돌파했는데요. 대부분 KBS를 응원하는 반응이었지만 일부에서는 질문지 내용도 공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매도한다, 방송사가 왕이냐, 드라마 같은 보도를 지양해야 한다는 등의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말을 지나 질문지를 카드뉴스 형태로 공개해드렸습니다. 이 게시물 역시 15,000명 이상에게 전달됐고 게시물에 참여한 분도 2,000명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번에는 비판 댓글이 전혀 달리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원지사 측으로부터 불참 이유를 명확히 듣지 못해 그제 시민과의 대화를 앞둔 기자간담회에서 원지사에게 KBS 기자가 직접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희 KBS 받는다고 저희 7시 대담 출연 거부하셨는데 어떤 질문이 정파적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결정하신 건지 궁금해서요. 앞으로도 불편한 질문이 인터뷰 나누실 건가요? 내년보다 조금 늦어진 건 저희들 시민들의 이야기들을 충분히 듣고 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답변을 하겠고. 원지사 측에서 출연 약속을 해놓고도 사전 질문지를 받고는 돌연 출연하지 않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질문이 정파적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기자님 오늘 아니면 또 뵙고 여쭤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희 KBS 받는다고 저희 7시 대담 출연 거부하셨는데 어떤 질문이 정파적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결정하신 건지 궁금해서요. 말씀 좀 해주시죠. 앞으로도 불편한 질문이 인터뷰 나누실 건가요? 네, 저희는 이번에도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왜 관련 뉴스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폭발적인지, 왜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지 원지사가 되새겨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제주도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오늘 제주의 시사용어, 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이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를 받거나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직계가족이 벌금 300만 원 이상 선고를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법원 판단에 따라 당선 무효를 결정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비판이 나오는데요. 현재는 당선 무효인 사람에게 보전해진 선거 비용을 돌려받습니다. 하지만 이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금 규정을 더 엄격하게 적용해서 원인을 제공한 정당에 대해 재보궐선거에서 공천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주장이 있고요. 반대쪽에서는 벌금 100만 원 기준이 낮으니 더 올리자거나 판사의 판단으로 당선 무효를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외국처럼 별도의 선거재판소나 헌법재판소 등에서 판단하도록 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원희룡 지사는 사전 선거운동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벌금 80만 원에 그쳐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1심 재판 결과를 김가람 기자가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원희룡 지사가 환한 얼굴로 법원문을 나서며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눕니다. 원 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못 미치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겁니다. 재판부는 원 지사가 예비 후보 신분이던 지난해 5월 서귀포시 모 웨딩홀과 제주관광대 축제장에서 한 발언이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선거일과 가깝고 청중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데다 지지호소 발언이 이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다만 발언 내용이 기존 공약을 설명하는 수준인데다 청중의 숫자가 적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일단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원 지사는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앞으로 도정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도정 업무에 더 집중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또 서귀포시 모 웨딩홀 행사와 관련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고위공무원 등 4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8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원 지사는 당선 무효형이라는 정치적 부담은 덜게 됐지만 선출직 도지사로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불명예를 남기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하려던 제2공항 도민설명회가 반대 대책위의 저지로 결국 파행됐습니다. 최승민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당신들 정말 검토에 그렇게 돈낼 수 있었어? 국토부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한 도민설명회장. 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과 단체 회원들이 설명회장 입구를 가로막고 섰습니다. 서로 입장을 얘기하고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런 방법 답도 없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청구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은 그냥 절차만 진행하겠다는 어떤 타당성 대표자 결과 사실관계를 찬성이든 반대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이 과정에 고성이 오가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지만 사업 확정 이후 3년 만에 열린 국토부 주민설명회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국토부는 설명회에 앞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선 제조사 용역 결과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전 타당성 용역을 원점 재검토해야 하는 근거와 필요성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올해 반드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입장. 하지만 반대 주민과 단체는 국토부의 일방통행식 추진에 반발하며 앞으로 남은 국토부의 면담 일정도 저지할 계획입니다. 제2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입장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갈등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승민입니다. 네, 이번 한 주 참 많은 뉴스가 쏟아졌는데요. 친절한 뉴스에서 김익태 기자와 함께 뉴스의 맥을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2공항 문제 결국 우려했던 대로 강행과 충돌로 치닫고 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습니다만 2공항 해법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어떠나요? 네, 지금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찬성 반대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이런 갈등을 중재해서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 구심점이 바로 행정기관이어야 할 텐데요. 국토부와 제주도가 이미 결론을 내놓고 밀어붙이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2공항, 신공항은 제주 지역의 수건 사업이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제주도나 국토부 입장에서 보면 선물을 준 건데 왜 이렇게 반발하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범도민위원회가 꾸려져 공항 유치 활동을 나선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과연 그 목표를 지역사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합의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답은 달라질 겁니다. 이 공항 여론 흐름도 시간이 흐를수록 압도적 지지에서 비판적 입장으로 바뀌고 있는 걸 여러 여론조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은 결국 주민 자체의 관점에서 찾아야 할 거라고 보는데요. 우리 미래에 관한 문제인데 왜 중앙정부나 제주도 공무원들에게 맡겨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때라고 봅니다. 공개 토론회와 새로운 기관을 통한 검증을 거쳐 의혹을 불식시키고 새로운 대안까지 포함해서 공론 절차를 거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지 않느냐 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1, 2년을 보낸다고 해서 시간을 허비한 건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강정 해군기지 사례에서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이런 반발 속에서도 추진을 강행한다면 국토교통부나 제주도에서 성산으로 급하게 가야 할 뭔가가 있구나라는 이 세간의 의심만 더 커지리라고 봅니다. 네, 결국에는 과정의 문제였네요. 네, 정말 슬기로운 솔로몬의 지혜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많은 관심을 끌었던 원희룡 지사 선거법 재판으로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예상대로였다고 해야 할까요? 재판부가 유죄라고 판단했는데 벌금을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80만 원만 선고한 이유가 뭘까요? 네, 재판부가 크게 두 가지 논리를 내세웠는데요. 첫째, 단순히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다. 즉 기존에 발표한 공약을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고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내세웠고요. 둘째는 그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발언을 들은 청중수가 매우 소수였다는 겁니다. 사전 선거 운동은 맞지만 당선 무효로 보기엔 심하다. 뭐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80만 원이 나왔으니 원지사의 지사직 유지가 확정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양측에서 모두 항소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1심 재판 결과로 확정되면 뭐 그렇게 되겠죠. 근데 통상 선거법 사건은 대법원까지 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검찰이 오늘 판결문을 충분히 읽어본 후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만, 하지만 앞으로 1심 형량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오전엔 같은 재판부가 지난 지방선거 공개 토론회 도중에 원지사에게 달걀을 던진 성산 주민 김경배 씨의 선거법 위반 그리고 폭행치상 이 사건에 대해서도 판결을 내렸죠. 네,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인정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그 과정에서 원지사 수행원을 다치게 했거든요. 근데 이런 폭행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끌려가는 와중에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무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그러면 이 김경배 씨의 억울한 점을 100번 이해하더라도 공개된 선거운동 장소에서 벌어진 이 폭력이라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재판부가 좀 엄격하게 판결을 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본인은 항의의 표시로 달걀만을 던졌을 뿐이고 흉기는 스스로 자기를 해하기 위해서 소지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재판부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며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재판 직후에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 앞으로 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이공항 반대 활동을 이어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조합장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현직 조합장에 대한 업무상 위력, 간음 사건 항소심 판결도 나왔다고요? 오늘 참 판결이 많은 날인데요. 네.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조합장의 알리바이를 검찰에서 깨지 못했고, 범행 시간에 조합장이 딴 데 있었다라는 알리바이를 대는데 검찰에서 깨지 못했다는 뜻이죠. 그 피해자 진술도 번복된다. 재판부는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범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양용창 제주시 농협조합장은 입점업체 관계자인 50대 여성을 자신의 과수원 내 건물로 데려가서 간음한 혐의로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서 법정 구속됐죠. 그런데 넉 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서 업무에 복귀했고 이 때문에 퇴진 압력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는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였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사건으로 아주 유명해진 법리인데요. 네. 이 업무나 고용 등으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위력으로 간음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근데 이 단어도 생소한 이 위력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안 전 지사의 경우에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구속됐고요. 양 조합장은 반대로 1심에서 유죄였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기준이 좀 다르게 적용된 것 같네요. 네, 이 위력이라고 하는 해석의 문제인데 네.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폭행, 협박뿐만 아니라 여기가 중요합니다.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인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죄를 인정하는 경우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강간은 폭행, 협박 등이 통상적으로 동반되기 때문에 원하지 않았던 성관계라는 걸 주장하기 쉬운데 이 폭행이나 협박이 없을 경우엔 합의된 성관계다라고 해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죠. 어쨌든 오늘 무죄 판결로 제주시 농협조합장 선거 판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네, 다른 판결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있었던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에 대한
대법원 무효 판결. 이 몇 년 전에 똑같은 판결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엔 뭐가 다른 거지 하는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예, 2015년에도 대법원이 LA 휴양용 주거단지에 대해서 무효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나온 대법원 판결도 같은 맥락의 판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대법원이 왜 똑같은 판결을 다시 반복을 하는 거죠? 예, 그 질문이 다르면 대답이 다르다라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원고들이 재판을 요구한 목적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또 재판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듯합니다. 2015년엔 LA 단지 토지 강제 수용이 무효다라는 토지주들이 주장에 대해서 대법원이 맞다. 유원지도 아닌데 유원지로 사업 승인을 내준 게 잘못이니까 토지 강제 수용도 무효다 이렇게 판단한 거고요. 그렇게 되면 대법원이 이 판결에 따라서 사업 승인권자인 제주도가 기존 승인은 무효다 이렇게 고시를 해야 합니다. 근데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시를 해야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니까 토지주들이 사업 승인 자체가 무효 아니냐 그래서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고 이에 최근 대법원이 보니까 그래 토지주들 당신들 말이 또 맞다. 유원지도 아닌데 유원지로 사업 승인을 내줬기 때문에 관련 행정처분도 모두 무효다 이렇게 재차 확인해 준 겁니다. 2015년에는 강제 수용이 무효다. 예. 그리고 최근에는 관련 행정처분도 무효다라고 확인을 한 거군요.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또 이해는 가는데 2015년 대법원 판결 후에 원희룡 지사가 또 열심히 국회를 다니면서 대안을 찾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시 제주특별법도 개정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 홍보를 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랬었죠. 기억하신 분은 기억하실 텐데 2015년 대법원의 핵심 논리는 유원지란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시설을 말한다. 그런데 LA 단지 경우에 보니까 숙박시설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 이건 주민의 복지 향상과 관련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유원지 목적에 맞지 않다. 따라서 관련 인허가에 따른 토지 수용도 무효다. 이게 대법원이 논리 구조인데 제주도가 이걸 보고 그냥 판결에 따르면 되거든요. 그냥 아까처럼 고시를 해서 다시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좀 꼼수를 냈습니다. 어떤 꼼수냐면 우리는 특별법이 있지 않냐. 제주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이 있으니까 제주에서만 유원지 개념을 살짝 바꿔보자. 관광시설도 유원지에 포함시키자. 이렇게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놓고 대책을 마련했다라고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법부로부터 위법이라고 판단을 받았는데 법률을 살짝 개정해서 위법을 이제 합법으로 바꾸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법률이 이렇게 보니까 참 무섭네요. 그러면 이렇게 법률을 개정했다면 이 문제도 또 풀려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4년 만에 똑같은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된 건가요? 그게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법률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이라는 좀 어려운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미 지나간 사실을 나중에 적용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지 말라라는 헌법 원칙이죠. 아무리 제주특별법을 개정했다고 해도 이미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행정처분을 효력이 있다고 되돌릴 수는 없는 거죠. 즉 법을 개정했지만 시행사인 버자야 제주 리조트는 인허가 절차를 다시 처음부터 진행해야 하는데 이게 될 리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버자야 결국 사업 추진보다는 소송을 지금 낸 상태죠. 네, 버자야 측이 그 1차 대법원 판결 이후인 2015년 말에 JDC를 상대로 토지 수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우리에게 투자 유치에 나섰다면서 3,5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작년 초에는 제주도를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한 상태고요. 그런데 3년이 지났는데 아직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초기에는 좀 재판이 몇 차례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2017년 이후에 재판부가 바뀌면서 재판조차 아예 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관련 행정소송이 아까 대법원 판결 났던 그 행정소송이 진행된다는 이유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니까 조만간 재판은 속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좀 답답하네요. 네. 이것뿐만 아니라 헬스케어 타운 문제도 있고요. 제주도와 JDC가 이렇게 쌓여가는 현안에 대해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어제 원희룡 지사는 사업 주체인 JDC 이사장의 공석으로 책임 있는 대책 추진이 어렵다고 밝혔는데 김 기자의 평론을 듣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사실 7개월째 JDC 이사장직을 공석으로 두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그 이유가 최근에 시중에 나온 얘기처럼 특정인을 임명하기 위한 시간 벌기 때문이라면 문재인 정부의 인사정책도 비판해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원지사의 책임이 줄어든 건 아니겠죠.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답을 해주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그동안 JDC 이사장이 있을 때 무엇을 하셨나요? 네. 지금까지 친절한 뉴스 김익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짤막 대담에선 지난주에 이어 다시 IB,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지난주 IB 도입 계획을 발표한 제주도 교육청 담당 과장을 초청해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비판적 입장을 설명해 주실 전문가를 초청했습니다. 김대영 제주대 교육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지 못한 분들은 아직도 IB가 뭔지 이해를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IB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영상을 보고 나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IB란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의 약자입니다. IB는 1968년 프랑스에서 외교관 자녀를 위한 대입 시험으로 개발됐습니다. 현재는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 교육재단인 국제 바칼로레아 기구 IBO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교육 방식은 논술과 토론 중심으로 이루어지고요. 주입식 암기 위주인 한국 교육과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고등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IB 디플로마 프로그램, 줄여서 IBDP라고 합니다. IBDP는 세계적으로 대학 입학 기준이 되는 프로그램이고요. 학생들은 2년간 교육과정을 밟습니다. 학생들은 국어와 사회학 등 6개 그룹 중에서 각 그룹당 1개 과목을 선정해 이수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이론 지식, 창의성, 에세이 활동도 수행해야 합니다. 일본 등 전 세계 150개 나라에서 이런 과정을 담은 IB를 채택했고 현재 제주국제학교 등에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IB 추진과 관련해서 올해 예산 3억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다음 달에는 한국 프로그램 협약도 앞두고 있고요. 김 교수님, 지난주 방송은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IB에 대해서 지금 비판적인 입장이신데 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정책의 지속 가능성인데요. 올해 IB를 신청한다고 했을 때 최대한 빨리 IB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2021년이에요. 그리고 첫 졸업생이 배출되는 해가 2023년이고 문제는 이 사이에 교육감 선거가 있다라는 점이에요. 교육감님이 만약에 바뀌시고 이 정책이 유지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학생 선발인데요. 저희가 IB 하면은 IB를 이수하는 학생들이 모두 졸업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전 세계 IB, DP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의 80%만 졸업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 모두가 이수를 했다고 해서 졸업장을 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군요. 네. 이렇게 무슨 의미냐면 IB에서 요구하는 지적 수준이 높다라는 거고 학생들한테 꽤 많은 학습 양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캐나다, 우리와 비슷하게 캐나다 공립학교에서 영어권인 학교죠. 네. 캐나다 공립학교에서 IB를 쓰는데 이 학교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 20% 학생들이 탈락을 하는데 얘네들한테 투자되는 공적 자금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약 한 일주일 정도의 면접 기간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도 이런 과정이 없다라고 하면 만약 저희가 투자되는 공적 자금의 적절성에 관련된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이죠. 이런 점들 때문에 다시 말하면 지금은 뭐 이수하지 못하는 학생이 80%지만 혹여 이게 뭐 70%, 60%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그렇죠. 우려를 100%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네. 네. 단 저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 저희가 그 IBDP의 졸업장을 못 받더라도 네. 국내 졸업장은 또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공적 자금을 투자해놓고 국내 자격증을 또 부여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걸 받지 못하게 됐을 때 그 친구들의 대학 입시까지도 또 고려를 해봐야겠네요. 국내 대학
국내 고등학교 자격증을 받으니까 큰 네. 지장은 없죠. 그럼 뭐 다시 또 수능을 함께 준비하든지 그죠. 다른 뭐 수시를 네. 준비를 하든지 그런 과정을 거쳐야겠군요. 아이비는 학생이 주도적으로 이 문제 해결을 하는 프로젝트 위주의 수업이잖아요. 토론, 논술 방식이죠. 우리 한국 공교육은 뭐 주입식, 암기식 이런데 아이비의 교육 방향은 사실 우리가 좀 따라가야 할 방향점과 맞는 건 아닌가요? 네, 저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정책의 우수성, 이게 목적의 타당성과 이 그 타당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효과성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이비 교육이 지향하는 바를 부정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다 이제 걱정되는 건 그게 한국 사회에 적용됐을 때,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공교육의 문제점이 100% 해소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또 다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아이비의 우수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네. 이걸 그대로 우리가 가져와서 그 프레임을 딱 씌웠을 때 과연 이게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현재 이 아이비,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만 지원합니다. 이 때문에 제주도교육청은 다음 달 한국어 번역 관련 협약을 체결해서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 계획이라고요. 아이비의 한국어 번역 방안을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제 영어로 이걸 진행하고 있을 텐데 한국어로 바꿨을 때 그 국제적 수준에 맞춰서 따라갈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교육청이 어떤 내용을 어떻게 번역을 하겠다라는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다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국내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라는 단일한 교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아이비는 교과서가 없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비 교사 수만큼 교재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정해진 교재가 없이 선생님이 만들거나 아이들과 함께 만드는 그죠. 방식이죠. 네. 네. 근데 또 그 우수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실시간으로 공유가 된다라는 점이에요. 선생님들이 내가 이런 수업을 했고 이런 수업 자료들을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은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수업을 재조직해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자료가 영어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전 세계에서 영어로 이 네. 수업 과정을 공유를 해서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집단 지성처럼 많은 그쵸. 사람들이 더 뻗어나가는 가치를 네. 형성해 가는데 네. 과연 우리나라 교사들이 이 영어로 하는 내용을 공유를 받을 수 있을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진 않을지 이 부분을 우려된다 네.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럼 이게 이 질문을 제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게 어떻게 보면 그 선생님들의 역량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아니면 그 교사들의 교육에 대한 그 연수에 대한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준비는 충분히 제주도 교육청이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이비를 신청한다라고 했을 때 아이비를 인증받는 기간이 보통 한 2년 정도가 걸려요. 네. 2년 정도의 기간이면 충분히 교육청이 준비를 할 거고 현재 우리 도내 선생님들의 역량을 봤을 때 그 정도는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다 이제 우려되는 바가 뭐냐, 또 고민되는 바가 뭐냐면은 아이비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한다라는 거거든요. 이 시스템이라는 건 뭐 이렇게 말해서 선생님들의 수업도 중요하고 교육 과정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들의 이런 수업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행정 시스템까지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네. 현재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수업을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들이 현실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들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잡무가 많아서 그러니까 수업 연구할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비를 포함해서 해외의 사례들은 뭐냐면 이런 시간들을 행정실에서 충분히 서포트를 해주고 있다라는 점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만약에 행정실에 대한 개편이 없이 지금처럼 선생님들한테 모든 걸 이렇게 모든 걸 맡겨버린다면 아이비의 소개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럼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의 입장은 좀 어떤지 알고 계신가요? 선생님들은 과연 이 아이비 제도 도입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입장이 더 많은지 아니면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지요? 뭐 정확한 조사 결과가 없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반대쪽에 있으니까 네. 제가 만나는 선생님들은 좀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이비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이걸 반대한다가 아니라 지금 이걸 도입할 수 있는 준비를 전혀 안 해준 상황에서 이걸 가지고 온들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반발이라고 봐도 될까요? 그쪽 측면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아이비를 아무래도 외국 사립학교나 또 국내에서는 국제학교
그리고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엘리트 교육이라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교육청에서 이게 질 좋은 교육을 공교육에 도입해서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다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네. 네. 엘리트 교육을 어떻게 정의하는지가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엘리트 교육의 제가 생각했을 때 엘리트 교육의 전제는 동일한 내용을 동일한 내용과 동일한 도착점이 전제가 돼야 돼요. 이 상황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서 보다 빨리 도착점에 도달하게 하는 게 엘리트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엘리트 교육이죠. 오히려 우리 네, 지금 그죠. 현재 공교육이. 아이비라든지 뭐 해외의 다른 교육 과정을 보면은 이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요. 동일한 내용, 동일한 도착점이 아니라 학생들의 잠재력에 혹은 능력 수준에 따라서 다양한 교육 과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비판은 잘못된 비판일 수 있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아이비 도입을 하고 어떤 교육을 해도 우리나라 현실은 사실 최종 목적지가 그렇죠. 대학 입시잖아요. 그래서 대학 입시에 대해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아이비 성적으로 지금 수시 전형으로만 대학 입학을 할 수 있는데 이번 시범 도입으로 대학 입학의 확대 가능성을 좀 어느 정도 보고 계신가요? 여기서도 저희가 정확한 팩트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수시 전형이라고 한다라면 수능 없이, 그러니까 수능의 최저 요건을 맞추지 않고 대학을 갈 수 있느냐인데요. 저희의 대입 정책은 흔히 말해서 스카이가 결정을 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2019년,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 서울대 스카이의 수시 전형, 그러니까 순수하게 수능 없이, 수능 최저 조건 없이, 그러니까 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만 학생 뽑는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수시 전체 6%. 수시 전체 6%요? 만 네. 수능 없이 갈 수 있어요.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약 한 3.7%.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43%예요. 굉장히 문이 넓다고 들었는데 생각보다 수치로 들으니까 그렇게 넓진 않네요. 근데 이 6%, 4% 이 조건들조차도 이 조건이 맞아야지만 지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질 좋은 교육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성과로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못 간다라고는 얘기는 못 해요. 이게 일반적이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학생들이 그 수준 높은 아이비뿐만 아니라 수능까지 준비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만약에 또 질문하셨던 것처럼 아이비가 수시 전형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가? 이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대학에서 아이비 신입생들을 받고 얘네들의 대학 생활을 추적해봤을 때 얘네들이 괜찮다라는 판단이 섰을 때만 이게 정책적으로 가능한 부분이지 지금 당장 아이비를 했다라고 해서 대학이 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물론 이렇게 새로운 교육 과정을 도입하려면 당연히 진통은 또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혼란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교육학자의 입장에서 좀 어떤 준비와 또 어떤 변화를 하는 게 좋겠다, 어떤 것들을 좀 바꿔나가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이게 교육학자로서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현재도 일선의 도내에 많은 선생님들이 수업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 노력들을 교육청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지원이 아니라 아이비라는 새로운 정책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기존에 했던 선생님들의 노력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무시하는 결과를 낳아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이비든 뭐가 됐던 간에 교육은 선생님들이 하는 건데 선생님들의 이런 기존의 노력들을 무시하면서까지 새로운 정책들을 펼쳐야 되는지 만약에 이걸 펼쳐나간다면 또 좀 더 이제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학부모형들을 통해서 아이비가 뭐고 아이비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해나갈 것이다라는 로드맵을 분명히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그런데 아직은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네. 그러면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네. 아이비 도입을 하되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인가요? 아니면 아이비 도입하는 것보다 그런 방식을 받아들이되 한국식으로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신가요? 아이비의 좋은 점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이비의 좋은 점이
우리가 최근에 개정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모습에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단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실현되는 건 약간의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제주특별법을 통해서 이런 것들 IB의 모습을 실현할 수 있을 만한 교육과정을 개편할 수 있는 여지가 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오히려 좀 더 교육청이 지원해주고 노력한다라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앞으로도 또 올바른 학교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수님께서도 옆에서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요. 방향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2주에 걸쳐 제주도 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IB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조선시대 중엽에 이르러 유기적 예학이 보급되면서 유기적 포제로 이제 시행하게 됐습니다. 포제 한 보름 전에는 이제 입구에다가 금줄을 매가지고 이 불미스러운 상황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출입을 금하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희생이라고 합니다. 돼지라고 안 하고. 우리는 보통 이제 물을 끓여가지고 털을 손으로 일일이 뽑고. 포실은 사람들이나 외부 환경으로부터 예방하거나 방지해 주기를 기원하는. 입제 때는 우리가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이제 들어와서 마을의 진짜 무사한 영을 기원하는 그런 제가 되겠습니다. 배위 사배 대축이하 개사배 관세위 독향립 과한수 갑치위 초원관 향을 올리고 찻잔을 드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우리 나무의 뿌리 깊은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잘 보존하고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된다고 믿고 있고 망녀인은 충문 등을 모두 태우는 오늘 퇴근길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기온은 6도에서 9도 분포로 어제 이 시각보다 약간 낮아 춥게 느껴집니다. 퇴근길 체온 유지에 각별히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오늘과 비슷한 추위를 보이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에서 6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도 오늘과 대체로 비슷하겠습니다. 낮 동안 남부와 동부 지역에 가끔 비가 오겠는데요. 총 5mm 내외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산지엔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기온과 해상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3도에서 6도로 오늘 아침과 대체로 비슷하게 출발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0도 내외로 오늘과 대체로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앞바다에 물결이 최고 2.5m로 높게 일고 있습니다. 모레 토요일에 제주도 전해상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시각 제주공항은 맑은 가운데 제주 기점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평년과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누구에겐 기쁘고 누구에겐 슬프고 모두에겐 수은가쁜 하루였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오늘 오전 도청에서 만난 국토교통부 간부에게 도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궁금한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충분히 설명해달라고 말했습니다. 1심 판결이지만 선거법의 굴레를 벗어나게 된 원 지사에게 도민들이 똑같이 당부해야 할 현실입니다. 제2공항 문제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지역 공영방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해 실험 중인 7시 오늘 제주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그 무엇이든 주저하지 마시고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저희들에게 요청해 주십시오. KBS의 주인은 시청자 여러분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저녁 7시에 다시 뵙겠습니다.